성공 투자를 위해서 꼭 건너야만 하는 징검다리 교두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센장 김영렬입니다. 자, 요즘 시장 상황이 썩 좋지 못하죠. 설 명절을 앞두고 침체된 시장 분위기 때문에 시세판 보기도 싫다, 어플 켜보기도 싫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어려운 투자 환경이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바뀔 투자 환경이다라는 점은 저희 머니텐 TV에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려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보다 투자의 내공을 키워나가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부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 한번 망쳤다고 학창시절이 잘못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나씩 조금씩 밟아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교두보 시간이고요. 오늘은 유통 화장품 부분에서 저희 리서치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정소연 연구원을 모시고 카테고리 킬러와 관련된 최근 발표되었었던 리포트에 대해서 스타디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할 정소연 연구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머니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유통 화장품 담당하고 있는 정소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교보증권에 합류하게 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정말 어떤 철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큼발랄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연구원이신데 사실 이 산업에 대한 분위기나 시장 분위기를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소연 연구원이 저희 하우스에서 합류하면서 화장품과 유통을 담당하시고 난 이후에 막 분위기가 조금 뜨거웠으면 좋았겠지만 요즘 업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업황 상황 분위기에 대한 것들 먼저 한번 진단을 해보고 오늘 준비되어 있는 기초 세미나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화장품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얼마 전에 LG 선관의 주가 급락 부분도 지난해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 화장품에 대한 센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소연 연구원이 최근 세미나나 자료, 코멘트 등을 통해서 점검한 바로 가장 현업에서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질문을 받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소개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화장품 언제 반등할까요? 라고 제일 그렇습니다. 많이 저도 궁금해요. 그죠? 네. 물어보시고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 결국에 사실 지금 화장품 섹터가 저도 중립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네네. 섹터 전체적으로 좀 슬로우한 이유는 결국엔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세 채널이 안 좋고 네네. 또 중국이 소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면세점이 저희 화장품 보통 이제 저희 대기업 화장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영업이익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되게 중요한 채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제 면세점에 애초에 여행객이 안 들어오면서 면세 채널이 안 좋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크고요. 실제로 저희가 2020년 1월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막 저희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월 관광객이 180만 명 정도는 왔었어요. 월별로. 근데 지금 저희 2021년을 보게 되면 5만 명에서 9만 명 단 한 번도 10만 명이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11월까지.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면세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거고, 면세점 시장 자체가 실제로 저희가 연간으로 30%씩 성장을 해서 19년도에 25조 원 규모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 좀 기대를 하고 현대백화점도 진출을 하고 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라는 이제 저희 이제 역병이 터지고 나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도에 전체 면세점 저희 시장 규모가 15조 5천억으로 사실 엄청 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어떠냐라고 하면 사실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021년 누적 11월 누적으로 16조 5천억까지 밖에 못 올라왔거든요. 그 말은 19년 대비 30%씩 계속 빠져 있다라는 거고, 그 면세점에서 70%가 또 화장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결국 화장품 또 소매 판매액에서 반대로 말하면 전체 연간 30조 원 정도의 화장품 소매 저희 소비에서 48% 수준이 또 면세점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바꿔 생각해보면 결국 면세 채널이 안 좋으니까 현재는 저희 화장품이 안 좋다라고 보이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유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중국이 월별로 이렇게 저희 중국 소매 판매 성장률을 발표를 해줍니다. 근데 그걸 보게 되면 항상 두 자릿수 성장을 해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꺾이게 된 게 작년 7월, 2021년 7월부터 한 자릿수 성장으로 꺾였고, 과연 중국인들이 진짜 화장품을 덜 바르나? 라고 하면 사실은 저도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확실한 건 K뷰티가 분명히 이게 코로나 때문이든 아니면 그게 방향성이든 분명히 좀 슬로우해졌다라고 저희가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장품이 언제 반등하나요? 라고 하면 그 산업 데이터가 우호적으로 돌 때 면세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중국이 좋아지는 건데, 사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빠르지 않을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 화장품도 면세도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저는 코로나가 좀 저희가 좀 더 무뎌지고 나고 보면은 19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33조 원, 또 면세점이 25조 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 또 이제 센터님도 관심 많으신 중국 면세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른 채널이 부상한 걸 저희가 무시할 수 없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좋을 건 없다라고 보이고, 다만 이제 지금 주가 수준에서 뭘 주어야 될까, 언제 주어야 될까라고 하면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 데이터가 좋아지는, 월 데이터가 좋아지는 그 직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감히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이어서 유통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 그 전에 조금 궁금한 부분이, 요즘 우리가 인플레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오르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화장품 쪽은 어때요? 실제로 화장품도 LG생활건강도 면세점 쪽에서 실제로 화장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격은 올라간다. 가격이 올리기도 그러면 해요. 어찌 보면 영업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데, 여기에다가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 자칫 잘못하면 좀 패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조금은 되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 네. 지금 인플레 시대에 요즘은 빨리 사는 게 남는 거다라고 하는데, 많은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계절 바뀌기 전에 이제 화장품, 기초 화장품 뭐든지 좀 살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빨리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결국에 그게 또 수요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그렇겠죠. 뭐냐면 저희가 또 명품 업체들이 가격 인상 엄청 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최근에도 디올이었나도 또 가격을 올렸다라고 제가 네. 본 것 같은데, 엄청 올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저희가 살려고 하고, 딱 그쪽은 뭐 아직까지는 소비가 그쵸. 있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먼저 사야 된다. 빨리 어떻게든 사야 된다. 그러면서 오픈런을 저희가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화장품이 그렇냐라고 하면, 지금 솔직히 이제 지금 4분기 실적 저희가 이제 전망함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이 안 사갔을 것 같다라는 게 사실은 결국에 핵심인 게 맞죠. 핵심인 거고, 화장품은 제 생각으로는 화장품이 이렇게 딱 정말 물가 상승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온전히 좀 수혜를 받으려면 그 과거에 있었던 저희가 이제 따이고와 K뷰티라는 엄청난 그 조합 같은 무언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넥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화장품 요 정도에서 좀 정리하면서, 우선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이 현 화장품 산업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오픈런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요즘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백화점에 그렇게 줄을 서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가끔가다 이제 백화점에서도 보면은 뭐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로 대기 번호를 받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해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라는 느낌은 드는데, 실제 유통 관련 주식 등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또 그 상황을 투자자들이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통산업에 대한 주소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백화점이 진짜 잘 됐어요. 뭐 정말 잘 됐는데, 어느 정도로 잘 됐냐면 저희가 전국에 백화점이 7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있고, 저희 전체 백화점의 총 매출, 포스 매출을 저희가 이제 세보면 그게 34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이 규모는 작년 기준,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22% 성장한 것도 한 거지만, 2019년, 그러니까 외국인도 우리나라 백화점 와서 뭐 저희 본점 기준 한 10% 정도는 외국인도 사갔던 그 시절이 30조 원 규모였거든요. 3조 원이 사실 더 생겨난 구조다. 4조 원 정도가 그렇게 되게 호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에 28% YY로 성장했고, 신세계 뭐 아시겠지만 점포들이 13개고,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가 16개, 롯데가 32개 정도예요. 그 말은 신세계는 우량 점포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다들 그렇게 얘기죠. 이제 투자자분들도 얘기해 주시는 게 작년에 그래 백화점 잘 된 건 뭐 나도 많이 갔어. 근데 그럼 올해는 꺾이지 않을까? 라고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신세계 강남점이 역성장할 순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말은 13개 정도의 우량 점포를 가지고 있는 신세계는 저는 지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백화점은 이렇게 지금 유통업체 다 싼데 너무너무 싼데 백화점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반대로 백화점 업체들이 다 면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면세점에서 저희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거 버릴 수는 없고 네, 약간 그런 품고 가자니 계속 밸류를 약간 좀 깎아먹는 네, 느낌도 좀 들어요. 맞아요. 네. 이게 백화점은 분명히 좋은데 저희가 좋은 거는 좀 안 봐주시고 나쁜 걸 많이 보는 시장이다 사실 보니까 지난 연말에도 우리가 되돌아보면 신세계 본점이 외관을 바꾸면서 예. 뉴스에 정말 많이 화두가 됐지 네. 않습니까? 저도 시내에 식사가 있어서 갔다가 그 주변 쪽에서 돌아오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한 장 찍고 들어가려고 맞아요. 그 일대 교통이 약간 마비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유통산업 등이 내수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투자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인정을 못 받는 것 같다. 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저는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 네네. 백화점 이렇게 사실 영업이익률도 19년보다 좋아지는 그림인데 뭐 올해도 사실은 저희가 백화점에서 가장 큰 게 명품 30%또 패션이 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패션 부분은 아직도 저희가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패션이 2019년 대비로 플랫하게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패션 부분은 좀 잘 되지 않을까. 백화점에서 많이 팔리지 그렇죠. 않을까. 뭐 작년에 뭐 골프복 유행도 정말 강했었고 그쵸. 그 이외에도 사실 뭐 전체 패션 부분이나 옷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약했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쵸. 약했지 않았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네. 전체 소매 판매는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백화점 실제로 저희가 이제 백화점에서도 의류가 19년 대비 좋아진 순간은 10월 정도부터였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정말로 2019년보다도 좋아지는 매출이 나올 해일 텐데 그러면 저희는 백화점에서는 가장 마진이 좋은 게 또 패션이거든요. 혹시 자가격리나 이런 영향도 있었을까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소비 자체를 그러니까 옷을 굳이 안 사도 되고 그런 게 당연히 있었고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 인구가 줄었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지금의 안 좋은 상황, 뭐 재택근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괜찮아질수록 저희 매출을 지켜야 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에선 명품이라는 또 상품군이 이게 계속 팔리네 점점 더 잘 팔리고 있고 하다 보니 저는 백화점은 올해도 물론 작년만큼의 성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량 점포 위주로 좋게 갈 거다, 잘 갈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결국엔 면세가 정말 조금만 돌아준다면 저희 백화점 업체들은 그때는 좀 시원하게 한번 좀 가주지 않을까 위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통이 우리 백화점 중심으로도 볼 부분이 있지만 이제부터 이제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기초 세미나 부분에서도 다루는 내용이 카테고리 킬러.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최근 자료를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또 투자자들은 용어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게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온라인 쇼핑 관련된 부분, 이커머스 부분 등이 요 카테고리 킬러 내용에 많이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카테고리 킬러 오늘 준비된 기초 세미나를 중심으로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멋들어진 제목이면서도 조금 생소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조금 생소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에게 카테고리 킬러라는 것들을 쉽게 설명한다라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카테고리 킬러는 결국엔 사실은 전문몰을 저희가 영어로 표현한 단어이고요. 전문몰. 네, 전문몰. 네. 최근에 많이 말하는 단어는 버티컬 커머스라고 네. 해서 네,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특정한 관심사를 가진 고객층을 공략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의미해요. 특정 고객층. 그쵸.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든다라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게 결국에는 무신사와 같은 무신사, 패션에 전문화되어 있는 네, 그런 앱이나 그 기업에 대한 것을 뜻하는 거겠고요. 또요.
그 전문몰, 결국 그 전문몰이라는 뜻이고, 저는 근데 그 카테고리 킬러라는 말을 제목으로 쓰게 된 거는 조금 제 어감이 좀 좋다. 저거 조금 어감은 꽂혀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쟤도 하니까 나도 한다 약간 그런 특색 없는 것보다는 뭔가 컨셉을 정해서 이미지화 시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강자로 요새는 해석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네네. 결국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카테고리 킬러 플랫폼들의 네네. 한 뭐 세 가지 정도의 저희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하나의 카테고리 비중이 50%, 뭐 40%, 50% 이상이다. 하나의 카테고리를 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주로 10대, 30대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온라인 플랫폼으로 주 채널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네. 이제 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제가 조금 네네.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 그 전문몰은 그러니까 카테고리 킬러이자 버티컬 커머스인 거죠. 제가 좀 혼용해서 그렇군요. 말을 할 것 같은데, 이 전문몰은 저희가 소비 트렌드이자 성장하고 있는 유통 채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표는 뭐냐면은, 저희가 연간으로 월별로 얼마나 어떤 쇼핑 앱을 각 연령에서 이용을 하나라는 이제 순위표인데요. 봐주시면 제가 이제 눈에 들어온 부분은 진하게 표시해둔 이 전문몰들이 실제로 10대, 20대가 많이 이용한다라는 걸 저는 좀 느꼈어요. 지금 보시면 이 그 음영 부분으로 표시된 거는 전문몰에 조금 더 가깝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보면 쿠팡이나 네, 지마켓 네. 이런 것들은 전문몰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종합몰이라고 뭐 표현을 종합몰, 할 수 있습니다. 돈 되는 건 다 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결국에 이제 봐주시면, 사실 저도 지금 제가 20대 후반인데요. 네네. 이 20대에 들어와 있는 걸 봐주시면은 쿠팡이랑 11번가 두 개의 종합몰 말고는 나머지 6개가 다 전문몰을 많이 이용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여기서 아이디어스 빼고는 다 씁니다. 그렇군요. 특히 뭐 지그재그 올리브영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고, 네. 이게 결국에는 저는 반대로 하나도 쓰는 게 없거든요. 여기에서는. 센터장님 안 쓰시고 계신가요? 네. 저는 여기서 쿠팡 11번가도 사실은 안 쓰고, 근데 지금 음영 부분에 있는 것 중에서는 무신사는 접속 한번 해본 기억은 있는데, 구매는 나머지는. 아직 안 하셨고. 네네. 오늘의 집은 그래도 많이 들어가 봤던 거는 그쵸. 같아요. 네. 이게 오늘의 집이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전이랑 가구를 파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30대 분들부터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역시 세대에 대한 차이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느낄 수 있는 건, 저도 이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결국에 옷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제가 어딘가 갔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딘가 대리점 밖에 있는 어디 뭐 한섬몰 이런 데 갔을 것 같은데, 이제 옷을 사고 싶다 하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지그재그 어플을 키고 있고, 그렇군요. 화장품을 사고 싶다 하면은 뭐 오프라인 올리브영 가기도 하지만 요즘은 저는 온라인으로 많이 사거든요. 야, 이게 무서운 게 이 논리가 결국 메타버스 논리가 이거였었잖아요. 뭐 로블록스, 요새 미국 10대들이 로블록스만 들어간다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거가 결국 이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 이거고, 저희가 사실 뭐 많이 봐주시는 뭐 사실 상장 기업이 쿠팡이다 보니까 종합몰들을 저희가 보통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유통 중에서도 온라인이 가장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흡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고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부분이 전문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이 전문몰들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점검해 보면서 쭉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보여드렸던 그 순위권에 있는 뭐 플랫폼들이자 주요 카테고리 킬러, 또 이제 결국에는 그 카테고리 내에서 1위에서 3위 정도 하는 업체만 저는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요 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카테고리별로 조금 묶어서 주요 플랫폼을 좀 그려봤고, 결국 요 카테고리들이 뭐냐면, 저희 자동차를 제외하고 나서 주요 소비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여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이쪽 카테고리고, 이 카테고리에서 제가 플랫폼을 묶어놨습니다. 여기 좀 봐주실 만한 건 뭐냐면, 거래액 부분을 중간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액이요. 네. 거래액 봐주시면 좋고,
오늘의 집. 제가 좀 음. 요번 자료 혹시 이제 보시게 된다면 조금 살펴본 게 오늘의 집이었는데요. 네네. 오늘의 집 아까 센터님 살짝 들어가 보셨다고 하셨고 네. 저도 가끔 이용을 하는데 여기는 가구 커뮤니티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가구도 팔고 가전도 그렇죠. 많이 파는 맞아요. 그런 네. 업체예요. 여기가 이제 작년에 발표한 바가 월 거래액이 1,500억 원을 달성했다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크네요. 그쵸. 저도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러면 단순히 곱하기 12만 해봐도 최소한 2조 원 이상의 플랫폼이겠다라고 그러네요. 저는 추정을 하는데 이런 게 숨어져 있었구나라고 음. 한번 느꼈고요. 또 중간에 마켓 컬리도 봐주시면 사실 저희가 이제 컬리가 이제 뭐 상장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익이 나냐 안 나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지만 사실은 보면 GMV 자체는 굉장히 성장했다라고 또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작년에 한 2조 원 정도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2배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 잘 크고 있었다라는 것과 또 이제 밑에 쭉쭉 내려서 무신사 한번 봐주시면 무신사도 작년에 거래액이 2조 3천억 원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무신사는 비고란에 있듯이 여러 가지 업체들을 좀 인수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신사 단일로만 보면 한 1조 원 후반대일 걸로 저는 보는데 뭐 굉장히 성장한 거죠. 지그재그란 플랫폼도 여성 인터넷 쇼핑몰을 모아둔 건데도 1조 원에 달했다라는 걸 이제 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렇게 좀 거래액이 한 2조 원, 뭐 1조 원 이상을 가지는 1, 2 정도, 3위 정도 하는 이런 애들이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도 그만큼 올라왔다라는 게 결국 포인트고요. 단골 투자처라고 할 수 있는 패션 플랫폼을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해 4월, 저희 2021년 4월에 카카오가 1조 원 정도 수준으로 인수해갔습니다. 해갔고 또 이제 저희 여자들의 무신사라고 하는 W 컨셉이라고 있거든요. 그 W 컨셉도 이마트 쓱닷컴이 3천억 원 안 되게 한 2,650억 원에 인수해갔었고요, 작년에. 또 이제 저희 이제 가장 큰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정되고 있는 기업 가치가 3조 5천억 정도가 돼요. 최소한 3조 원 이상인 걸로 저도 이제 파악을 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 카테고리 내에서 유의미하게 점유율을 흡수해 나가고 있는 이런 카테고리 킬러 플랫폼들이 이 정도 밸류는 받고 있다라고 저는 조금 이번에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거를 구독자분들도 꼭 기억해 두실 부분이란 게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성장주들에 대해서 조금 좀 할인을 하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상장하는 부분들도 뭔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 정소연 연구원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숫자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숫자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감히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해라고 하면서 의문점을 갖게 될 텐데 사실 성장하고 있다는 이런 숫자만큼은 팩트라는 거니까 그쵸.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글로벌리 트렌드라고 네, 또 해외 보시면 상황도 돼요. 한번 들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해외에는 생각보다 꽤 많은 전문몰들이 상장해 있고요. 상장하고 있고 해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이제 2개의 저희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애쉬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이디어스 같은 핸드메이드 전문 커머스 플랫폼 업체라고 또 보시면 되는데 15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네, 중요한 건 지금 얼마 정도의 가치냐라고 하면 233억 달러 수준이라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조 원 수준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걸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 PSR 10배 정도가 되고요. 또 얘는 어닝도 조금 내서 PER 50배 정도를 받고 50배 있다. 정도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른쪽에 파페치는 조금 더 익숙하실 거라고 보는데 명품 플랫폼 중에 대장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요즘 많이 그 언론에서도 그 광고가 나오는 그런 건가요? 맞아요. 머스티, 발란과 같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업체도 18년도 9월에 상장했고요. 지금 기준으로 시가총액 한 13조 원 조금 안 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은 없고 PSR 5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중고 플랫폼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상장해 있기도 하고 전문모들이 조금씩 생각보다 상장해 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쭉 봤을 때 5배에서 10배 정도 PSR 밸류에이션 받고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냐라고 이제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막
이제 막 IPO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그 표를 봐주시면 되고, 올해 사실은 지금 유통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좀 핫한 부분은 결국 새벽 배송 업체들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 좀 말이 많지만 어쨌든 새벽 배송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를 받고 있고, 참고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밸류가 한 4조 원 정도,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은 1조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정도 밸류에이션 받고 있는 업체들이 올해 이제 상장을 하려고 실제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게 굉장히 카테고리 킬러라고 보는데, 올리브영도 작년 11월에 주관사 선정한 이후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뭐가 이제 케이카. 저는 왜 제가 케이카를 왜 보게 됐냐면, 케이카가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통 섹터로 사실은 편입이 되어 있고요. 네. 유통 주로 이제 신규 상장 작년 10월에 한 거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라고 하면 저는 이게 바로 그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고차 분야에 그쵸? 대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뒤에 케이카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케이카가 올해 이런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전문물들이 상장을 해 나갈 텐데, 그러면 제 생각으로 PSR 3배 받고 이 정도 받을 텐데, 케이카라는 업체 상장해 있는데 PSR 한 배도 못 받고 있네라고 조금 제 평가를 계속 받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표에서 가장 하단에 보시는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올리브영은 PSR 0.9배, 케이카가 0.8배. 네, 맞아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세 개의 업체, 그 많은 업체들 중에서도 이 세 개 업체를 이렇게 선별을 좀 했고, 또 자료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 세 개 업체는 공통적으로 세 개의 또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물, 카테고리 킬러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예정이거나 아니면 상장한 업체들 투자 가능하셔야 되니까 또 선별을 했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흑자를 내고 있는 업체들만 제가 조금 선별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케이카가 지금 상장해 있는 밸류에이션, 지금 사실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1조 3천억 원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PS 한 0.8배, 0.7배 정도 이 밸류에이션은 카테고리 킬러로서 분명히 좀 성장 여력이 있는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소하다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PSR이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아마 이 매출액 대비 이익 비율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매출은 정말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익으로까지는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성장이 기대되니까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먼저 외형을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기업들이 지금 PSR이 낮다라는 것은 매출은 크지만 당장은 이익은 못 본다. 그래서 이 분야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어서 자, 그렇다면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실 그 업체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장 잠재력이 큰 게 뭐냐면요. 온라인 저침투 품목이 온라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카테고리 킬러 플랫폼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좋은 예가 사실은 식품이에요. 식품,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온라인 식품 시장이 사실은 이제 2017년 기준으로 10.4조 원 정도 규모에서 작년에 33조 원 규모로 5년 만에 3배 정도 성장했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럼 그동안 오프라인 식품 어땠냐라고 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프라인은 작년 기준으로 96조 원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결국 플랫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품의 성장을 다 흡수한 건 결국 온라인이었고, 그게 바로 저침투 품목의 온라인화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새벽 배송 플랫폼들이 굉장히 컸죠.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1,000억대 밸류를 받다가 지금 4조 원까지 올라온 그런 걸 제가 좀 예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저는 중고차 시장이 식품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봐요. 네. 왜냐면은 식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2017년에 10%도 안 됐던 온라인 침투율, 그러니까 온라인 비중이죠. 소액 판매에서 온라인 비중을 저희가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그 침투율이 10%도 안 됐었다가 그 17년에 저희가 이제 마켓컬리라는 플랫폼이 새벽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경험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식품은 당연히 내가 오프라인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괜찮네? 라는 걸 저희가 지금 경험을 해나가면서 지금까지 저희 침투율이 25%까지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중고차는 사실 조금 주목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저희가 소액 판매액에서 중고차가 따로 발라주지를 않아요. 그 말은 왼쪽 그림 제가 그려놨지만 이렇게 식품, 신차, 가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매월 이제 받아서 보는데 중고차는 사실 알려주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중고차 시장은 39조 원 정도의
굉장히 큰 가전 전으로 이제 식품 신차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라는 것과 이 중고차도 너무 당연하게 그냥 오프라인으로 샀었어요, 저희가. 그게 좀 저는 되게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 봐주시면 이 중고차도 똑같이 온라인 침투율이 굉장히 낮고 사실은 더 낮아요.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던 저침투 품목 대표적인 애가 식품이고 또 하나라고 하면 약품 정도거든요. 근데 약품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약사법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 이제 궁금한 부분이 결국은 안전성 문제 같은 거가 맞물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중고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장 걱정들 하는 부분 등이 이제 뭐 사고 이력이라든지 그 수해 침수 피해가 있지는 않지 사실 이런 것들이 하도 궁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온라인 시장으로 침투하는데 좀 제약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히려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이제 온라인 채널에서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업체가 없었고 별로 안 썼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만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그랬었죠. 보니 그죠? 사실 근데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더 믿을 수 있는 것도 그죠? 아니긴 해요, 사실. 오프라인에서 사실은 오히려 저희가 누가 얼마에 샀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공유가 안 정보가 되고 공유가 그쵸?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중고차 시장은 오프라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투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좋은 거 사고 싶은 소비자의 마음 그리고 시장의 성숙화를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주도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채널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저침투 품목인 중고차가 온라인화가 될까? 1% 정도의 이 온라인 침투율이 뭐 10% 20%가 될까? 하면 저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안에서 81% 사실은 대부분인 K카를 사실 저는 좀 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K카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게 되면은 그렇죠. 결국에 K카가 그 온라인 중고차 버티컬 커머스 업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금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이게 그냥 중개하는 플랫폼이지 않아? 수수료 먹는 사업이지 않아? 라고 많이 하시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왼쪽 그림을 제가 실제로 좀 캡처해서 넣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유재석 님이 광고를 하고 계시고 이런 이제 플랫폼을 저희가 실제로 쓸 수 있고요. 이 K카는 100% CPO 사업자입니다. CPO는 저도 사실 이번에 공부를 한 거지만 직영 중고차인 거고요. 직영 중고차.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46개의 매장에 11,000대의 자동차를 매번 세워두고 있어요. 이렇게 중고차를 세워두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의 K카의 직매입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800분의 딜러가 계세요. 그분들도 어딘가 소속된 분들이 아니라 K카의 정규직인 회사 직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랑 좀 다른 게 혹시 SK 엔카? 지금은 그렇죠. 엔카인데요. 엔카닷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엔카닷컴은 단순히 중개 플랫폼이라고 또 봐주시면 되고요. 이 말은 엔카닷컴은 오프라인 매장이 없고 우리 차가 아니라 마치 지마켓처럼 중개를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정말로 커머스 때와 매입해와서 잘 파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럼 얘가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을 가지고 있냐면요. 오른쪽 봐주시면 되고요. 2020년도 기준으로 1조 3천억 정도 매출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비중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오프라인이 61% 정도 되고 온라인이 32%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경매나 렌터카 7% 정도가 되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온라인이다. 그렇죠. 라고 보면 오프라인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온라인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는 게 보이는 맞습니다. 거군요. 저희는 이제 2016년도에 최초로 그러니까 CPO 사업자 최초로 온라인에 진출했다. 그리고 지금도 1등 뭐 거의 과점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또 봐주시면 되고 올해 그러면은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온라인 비중이 올까라고 하면 저는 가뿐히 50% 이상 뛰어넘을 것 같은 업체라고 보고 있어요. 아, 이거 재밌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새 우리가 자동차 그러면 전기차에만 조금 빠져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의 보급 대수가 늘어나고 그 내연기관차에 대한 침투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어딘가에서는 기존 차량들이 팔리고 있다라는 걸 텐데. 그렇죠. 사실 이쪽으로도 많이 팔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에 비례해서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것도, 어느 순간 결국 K카에서도 전기차가 많이 보이겠네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저희 바꾸는 교체 지금도 시기가 혹시 되면 많이 보일까요? 지금도 보여요. 아, 그런가요? 지금도 테슬라 모델 3인가요? 예전. 그 초기 예전인가요? 모델. 아, 잘 몰라가지고. 그 그렇군요. 모델이 뭐 가격도 되게 수요가 많아서 가격도 되게 오르는 대표적인 모델이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그 온라인이 뭐냐면은 여기 위에 그림이고요. 이 그림이 내 차 사기 홈서비스라는 온라인 서비스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걸로 구매한 고객이 누적으로 38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실구매자의 53% 수준이 20, 30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느끼기에 이 케이크가 핫하다라고 느꼈던 것도 주변 분들이 써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다라는 거고 그럼 케이크가 뭘로 돈을 버냐라고 하면 결국에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밑에 이제 표를 봐주시게 되면은 요거는 케이카가 이제 연간으로 몇 대를 파냐를 제가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서 넣은 거고 판매 대수가 2020년 기준으로 9만 대 정도를 팔았었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21년 연간으로 한 12만 대 정도를 팔았을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매출은 한 1조 9천억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 판매 단가를 이제 보게 되면은 3분기 누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3분기 누적 기준 한 대를 팔게 됐을 때 그 매출이 저희 1,530만 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한 대를 팔았을 때 매출을 1,530만 원을 찍히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영업이익으로 얼마가 나오냐라고 하면 한 대당 120만 원 수준, 110에서 120만 원을 버는 회사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이 120만 원 곱하기 Q가 얼마큼 되냐가 결국 이 회사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Q가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유를 또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중고차의 온라인화다라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그 중고차의 온라인화가 왜 될 거냐라고 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에 왼쪽 그림처럼 이 중고차가 연간으로 우리나라 39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중고차 시장이 커질까? 라고 하면 물론 그건 불리시하게 보면 커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그거는 식품과 같이 시장이 커지는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그 안에서 온라인 침투율이 굉장히 낮은데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뭐든지 소비를 하고 싶어하는 시대고 그러면 왜 온라인으로 못 샀을까? 뭐가 없었네? 케이카라는 애가 생겼네? 이렇게 이제 저는 좀 케이카라는 애가 온라인화를 주도할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 봐주시면 이렇게 이제 케이카가 전체 온라인에서 80% 점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성장 여력이 높냐라고 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케이카라는 업체는 전체 중고차 시장에서 5%가 조금 안 되게 점유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온라인 케이카만 보게 되면 2%밖에 점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 2%가 위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사실 아까 센터장님이 딱 짚어주신 그 부분인데 시장이 성숙화를 주도하기에 너무 좋은 채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사실 이제 국내 중고차 시장이 상대적으로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 않다라는 건 신차 판매 대수 대비 중고차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저희는 한 1.4배 정도가 돼요. 근데 미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 2배 정도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고차를 많이 사는 그런 저희 이제 국민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그렇게 좀 왜 그렇냐라고 하면 제 생각엔 그래요. 중고차 시장이 사실은 되게 소비자 신뢰도도 낮고 그렇죠. 좀 미성숙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왼쪽 그림처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왼쪽 그림처럼 차를 하나의 자산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오래 축적되고 했었던 부분이 크지 않은가라고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왼쪽 그림처럼 한 국민의 80% 정도는 이 중고차 시장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실제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또 오른쪽 그림처럼 온라인으로 살래요? 라고 했을 때 사볼게요 라고 하는 분들도 꽤 계신다라는 걸 저희가 좀 알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또 한 말씀드렸던 식품을 왜 오프라인으로만 샀을까라고 하면 그거는 온라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중고차도 온라인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안 샀던 건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좋은 경험을 시켜주는 케이카라는 업체가 좀 급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좀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또 미국에 있습니다. 네. 미국에 있고 미국의 카바나라는 업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업체는 참고로 13년도에 설립한
신생 업체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케이카는 2000년도부터 중고차 사업을 영위해왔었고 카바나는 좀 신생이다라고 또 봐주시면 돼요. 그 온라인 쪽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쵸. 카바나도? 카바나는 네. 100%예요. 저희는 이제 사업을 전개를 20년 정도 동안 하다가 온라인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카바나는 2013년에 온라인 할 거예요 하고 등장한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카바나를 통해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결국엔 카바나도 미국의 어떤 저침투 품목인 중고차를 온라인화 시키는 데 주도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는 데이터가 미국 중고차 시장을 볼 수밖에 없고 이 미국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 미국은 신차도 딜러십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개인 딜러가 개인 사업자처럼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중고차도 파편화되어 있어서 전체 상위 100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9%밖에 점유를 안 한대요. 나머지는 다 이제 개개인 딜러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상위 12개 중고차 판매 업체 상장 업체들의 시장 데이터를 좀 봤고요. 보여드리고 띄워드린 건데 요 12개 판매 업체는 전체 시장의 6%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 업체들의 판매량이 제가 오른쪽 그림으로 그려뒀는데요. 여기서 봐주시면 카바나라는 업체, 온라인 업체예요. 이 업체가 판매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걸 사실 봐주실 수 있고 또 왼쪽 그림으로 또 봐주시면 더 중요한 건 2019년, 2020년 연한 하늘색 그러니까 미국 중고차 시장 자체를 봐주셨을 때 오히려 시장은 소폭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시장은 플랫하더라도 카바나라는 업체가 점유율을 7%, 10%, 13%씩 올려왔다라는 게 사실은 포인트다 라고 또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지금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조 원 규모로 지금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고요. 요거는 참고로 미국 최대 오프라인 중고차 사업자가 카맥스라는 업체인데 그 업체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그런 기업인가요? 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제가 알기로 오프라인 거의 대부분 그냥 거진다 이제.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로 봐왔던. 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네, 전 사실 안 봤는데 그 업체가 카맥스라고 네네네네네. 하더라고요. 그 카맥스는 23조 원 규모로 그러니까 카바나가 이미 이겼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가총액 1등이 온라인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 표를 봐주시면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카테고리 킬러로서 미국의 카바나, 우리나라 케이카라는 업체가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어떨까라고 하면 분명히 저는 케이카에 좀 위로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보이는 지금 PSR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돈도 번다. PER도 20배 정도다라는 게 저는 PER 25배, 20배 비싸지 않아?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싼 거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결국에 장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카는 카테고리 킬러고 너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그러면 언제 케이카를 사야 돼요? 라고 이제 하게 된다면 저는 그 단기적인 포인트는 결국에 중고차 P가 분명히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결국 중고차 P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중고차 물가지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뛰었어요. 왼쪽 거처럼 많이 뛰었고 이렇게 이제 가격 상승하면서 그럼 가격 상승하면은 케이카 사야 돼요? 그럼 떨어지면 케이카 팔아야 돼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를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결국에 그 120만 원 곱하기 Q가 가장 중요한 업체다라고 맞아요. 앞으로 좀 예의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0만 원 곱하기 Q로 지금 전체 시장에서 2%에 불과한 그 온라인 매출액을 점점점 키워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결론이고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 트레이딩 하기에 또 2월 10일에 저희 CPI가 또 발표되고 할 텐데 그런 시점을 저희가 좀 잘 지켜보고 좀 이렇게 케이카라는 업체를 좀 매수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정소영 연구원과 카테고리 킬러에 대한 리포트 내용을 가지고 기초 세미나 한번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초반부에 화장품 유통산업에 대한 현황도 한번 점검을 해봤고 이 카테고리 킬러 조금 어려웠었던 용어일 수 있으나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또 바뀌는 소비 트렌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들어볼 수도 있었고요. K카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하나 템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늘 배운 내용이 나한테 그렇게 썩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세미나 내용을 쭉 추적을 하다 보면은 성장 산업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몸소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K카라는 그 개별 주식이다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딱 받는 느낌은 과연 이 주식을 누가 먼저 선점하려 할까? 투자자가 선점하려 한다라면 주가만 올라가겠죠. 그런데 만약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라면은 기업이나 글로벌 자본이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도 발굴하는 과정, 방법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교두보 시간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설명절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